제조사들에서 나오는 바리스타 우유는 뭐가 다른 거예요? 바리스타 전문 우유를 해가지고 예전에 나왔었는데 사실 안스타일 월커 월요일에 커피 라이브. 바리스타로서 예. 저희가 교육할 때 스팀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우유 연구소에서 계신 입장으로서 예. 스팀은 어떻게 생긴다고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사실 되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인 변화인데 사실 저희도 커피 처음 하면서 이렇게 변하는구나. 사실 우유 자체를 흔들어도 그런 현상이 있긴 해요. 우유를 장시간 흔들면 안에 있는 기포들이 우유 안에 갇히는 거죠. 미세하게 갇히게 되는데, 특히 스팀은 단순히 흔드는 게 아니라 고온에 의한 뜨거운 공기가 우유 안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단백질을 적당히 변화시키면서 피막 형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안에 있는 유천 단백질이나 이제 카제인, 유단백질들인데 요거를 적당히 변화시키면서 그 안에 미세 기포들이 둘러싸게 되면서 이걸 가두는 거거든요. 지방 자체도 같이 달라붙으면서 그 표면을 더 부드럽게 싸고요. 그러니까 공기가 유입이 돼서 말 그대로 단백질이나 지방이 변화가 되면서 그 공기를 감싼다. 일반적으로 그냥 물에다가 스티밍하면 뽀글뽀글 끓고 많잖아요. 근데 이 끓는 뽀글뽀글 끓고 많은 이 공기 입자를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질되면서 하나하나씩 잡고 가는 거죠. 그럼으로써 생기는 건데, 우유 자체에 있는 단백질이 정말 이상적으로 분포가 돼 있어요. 예전에 실제로 단백질을 좀 더 넣고 가공을 하면 더 잘 생기긴 해요. 그래요? 근데 이 부분이 또 밸런스가 일정 특정 단백질 쪽으로 좀 많이 넣으면 거품은 풍부한데 잘 꺼지거나, 이게 또 밸런스가 또 안 맞는구나. 기포가 너무 크거나.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그냥 우유를 쓰시는 게 가장 스티밍이 잘 되고 제일 좋아요. 내추럴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신선우유가 있기 때문에 이 신선한 우유일수록 스티밍 품질이 좀 더 좋다,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사실 바리스타 분들이 일부 조금 잘못 아시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예전에 모 잡지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와서 좀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드렸던 부분인데, 어디 아마 외국 놈이라는 거 번역하다 잘못된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우유가 이제 스팀을 하고 따뜻하게 데펴지면서 단맛이랑 이제 크림치랑 이게 잘 나오는 게 우유에 있는 유당이 분해돼서 그렇다라고 그런 말씀을 좀 주시더라고요. 근데 스팀을 할 때 스팀이 아무리 강해도 120도, 130도 이상 안 넘어가고 또 이게 상온에 노출되더라도 우유 자체가 100도를 안 넘어가잖아요. 근데 멸균 시키거나 살균 시킬 때 저희가 130도 이상 시켜요. 살균하면 그럼 유당이 분해가 돼야 되는데, 유당이라 하면 분해는 안 돼요. 열에 의해서 웬만하면 안 됩니다. 거의 한 200~300도 이상. 그래서 스팀을 해서 나오는 단맛이나 이런 거는 온도가 올라감에 있어서 저희가 더 달게 느껴지는 거지, 유당이 절대 분해가 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저희가 유당 분해 우유다 해서 나오는 제품들이 저희 제품도 있는데, 유당이라는 락토즈라는 부분을 유당 분해 효소를 처리해서 글루코즈라는 부분하고 갈락토즈로 이제 나눠지게 분해시켜요. 효소 반응을 시켜서. 그러면 이제 글루코즈가 특히 끈적한 단맛이 나는데, 유당보다는 걔가 더 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단맛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랑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유당은 절대 스티밍 할 때 열에 의해서 단맛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아이스크림은 차가웠을 때 맛있잖아요. 밸런스 좋고 단맛이랑 크림치가 좋은데, 녹았을 때 드시면 느끼하고 단맛이 극대화되죠. 그것처럼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이 맛이 더 극대화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유당은 절대 스티밍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지방산들이 아주 활발하게 반응하면서 아주 풍부한 유치와 따뜻해지면서 혀에서 미각에 느끼는 단맛이 더 높게 느껴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커피가 식었을 때 산미가 많이 나는 것처럼, 그게 없던 산미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산미가 식었을 때 더 많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우유도 스팀을 하면서 이게 당 성분이 높아져서 그 스팀 밀크가 달아지는 게 아니라 원래 있던 성분들이 그냥 잘 표현이 될 뿐이다, 높은 온도에서. 맞습니다. 스티밍이 잘 된 우유, 짧은 유통기한이, 그렇다고 너무 신선하면 사실 제조한 지 하루도 안 되는 거는 맛 자체가 아직 숙성이 안 돼서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보관 시에 밀봉 잘 하시고 보관 온도 낮게, 우유 고명분이 많은 우유, 이거는 사실 표준화가 안 된 우유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우유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는 스티밍보다 아이스 라떼 쪽이야 라고 하면 일반 표준화 우유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섞기만 할 거야, 스티밍이 아니야, 그러면 일반적인 우유가 날 수도 있고요. 그걸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우리는 스티밍이나 이 우유 품질 진짜 카푸치노 쪽이야 하면 절대적으로 지방 함량이 높은 쪽을 권장해 드립니다. 제조한 지 얼마 안 되는 이유는 스티밍이 잘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부분이 사실 거의 또 학술적인 논문적인 건데, 안에 있는 지방산이나 단백질 쪽이 오래될수록 조금씩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단백질 함량이나 이런 건 변화는 없는데, 안에 있는 구조들이 조금씩 이제 변하는 거죠. 특히 지방 쪽도 그렇고 산패치가 좀 더 올라올 수도 있고, 단백질 쪽도 좀 더 오래될수록 구조가, 가능하면 프레시한 우유를 쓰세요가 답이고, 그 차이가 그러면 크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이 부분도 바리스타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는데, 이건 사실 학술적인 부분입니다. 몇 프로가 차이가 난다 이거예요. 매장에서 자꾸 꺼내놨다가 쓰는 것보다 대용량 있잖아요. 뭐 그 PE병 2.3리터, 1.8리터는 자꾸 꺼내고 쉽게 이렇게 뚜껑 닫는데, 그거보다 1리터로 바로바로 쓰시는 게, 바로 그냥 까서
쓰고 한두 번 안에 쓰시는 게 제일 좋죠. 스티밍은 뜨거운 공기를 안에다 주입을 시키는 건데, 그래서 일정 온도가 되면 이제 스탑을 시키잖아요. 스티밍 시간이 길수록, 공기 주입이 길수록 좋죠. 이건 저희도 옛날에 일부 영업하시는 분들이 매장에 가져갈 때 아이스박스에 얼음을 이제 가득 넣고 다니는데, 거기다가 우유를 넣어놓고 이거 스티밍 해보세요 라고 드려요. 아주 차가운 상태, 거의 0도 1도 정도에서 시작하는 것하고 우유가 5도 10도에서 스티밍한 거는 보통 온도 차이가 나 있죠. 즉 스티밍 시간이 온도가 날수록 더 긴데 공기 주입이 더 잘 많이 되기 때문에, 절대량이 많기 때문에 스티밍이 좀 더 잘 돼요. 저희가 보통 이제 40도 정도 이상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제 그 정도 온도가 이상 올라가면은 성분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온에서 주입을 해야 되는데, 낮은 온도에 시작하면은 이 저온 주입 기간을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품질의 스팀 우유를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스티밍 전에 사실 얼음물에 담궈놓은 게 제일 좋다라고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스티밍이라는 게 안에 있는 우유 성분의 88%는 사실 물이에요. 그 중에서 탄수화물이 4.6% 정도, 지방이 4% 정도, 단백질이 3.3 뭐 이 정도쯤 보거든요. 3.0에서 3.3이에요. 그래서 표기는 3.0이라고, 단백질 3%라고 얘기하는데 물 88%에 고형분이 12%인데 요 고형분이 많을수록, 즉 겨울철이 아까 고형분이 많다고 했잖아요. 지방하면 겨울철에 스티밍이 더 잘 돼요. 고형분이 많을수록. 고온 살균류가 스티밍에 더 좋아, 저온 살균류는 안 좋아,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맞는 부분도 있고요. 열 변성이 어느 정도 살짝 된 게, 불에 살짝 한번 가공을 하고 데친 게 스티밍이 잘 돼요. 원유 자체는 스티밍이 잘 안 됩니다. 성분들이 균일하게 안 돼 있고 열 변성이 아직 1차 열 변성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스티밍이 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초고온 살균우유가 더 스티밍이 잘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 부분도 또 애매한 게, 초고온도 사실 이건 논문적이나 스터디적인 얘기고, 실제로는 바리스타 영양이 100%예요. 뭐 이게 원재료에서 몇 프로 영향은 있지만 저지방 2%짜리 가지고 스티밍 훌륭하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전에 사실 저희가 폴바셋 쪽이랑 할 때 그래도 저희가 우유니까 너희는 커피를 가르쳐줘, 우리는 우유 가르쳐줄게 해서 폴바셋 쪽에 많이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결국은 바리스타 영양이 우유가 아무리 좋은 우유나 이런 건 해도 거기에 맞게 기기, 장비, 압력 이런 게 또 다 다르기 때문에 미묘한 5% 10%의 차이를 바리스타가 다 커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 단백질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계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란이 액상의 난이 어떻게 응고가 되느냐, 딱딱해지느냐. 저희 프라이 하죠. 열입니다. 열을 가하면 프라이가 되고, 산은 우유에다 식초 부으시면 우유가 응고가 되죠. 그리고 염은 좀 다른 부분인데, 이 부분도 주로 이제 치즈나 이런 부분에 나오는데, 염이라는 게 꼭 소금뿐만 아니라 나트륨기나 이런 걸 첨가하면 우유 단백질이 또 변해서 응고가 돼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효소, 이 부분은 일상적으로 느낄 일은 별로 없는데 치즈에서 많이 씁니다. 렛넷이라는 송아지 위에 있는 효소를 쓰면 우유가 꼭 순두부처럼 응고가 돼요. 그리고 알코올에 의해서도 응고가 되는데, 제가 이 말씀은 단백질을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유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작업을 하실 때 이 열은 스티밍이 되겠죠. 스티밍이나 이런 걸 응용하실 때도 나머지 산이나 알코올 이런 걸로도 메뉴를 베리에이션 주실 때 약간의 변화를, 단백질 이런 걸 조금 더 다른 방향으로 좀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재밌는 부분들이 이제 우유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단백질에게 있어서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요. 요거는 굳이 스티밍이다, 뭐 라떼다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메뉴를 응용하실 때도 산을 넣거나 염을 같이, 요 5개 요인들은 서로 섞이면 더 강화됩니다. 근데 너무 강화되면 얘가 입자가 깨져버리면서 뜨거운 물에 계란 풀듯이 그렇게 퍼지는 경우가 있고, 스팀도 너무 높은 온도로 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단백질이 이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열변성 정도가 넘어가서 이게 적당하게 뭉쳐줘야 되는데 이게 열에 의해서 깨져버려요. 그 입자도. 저도 스티밍을 볼 때마다 야, 이게 되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론적으로 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진짜 되는구나. 볼 때마다 저도 신기해요. 라떼 아트도 그렇고. 그럼 이론적으로 그 깨지는 온도는 몇 도예요? 단백질이 열변성이 일어나는 온도다 하면 보통 50도 이상, 55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모든 게 다 같습니다. 계란도 그렇고. 그럼 50도도 넘어갔으니까 변한 거 아니냐. 사실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는 열변성이 된 상태거든요. 살균이. 그거에서 2차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열변성은 사실 일반적으로 60도, 70도 이후부터 변성이 조금 더 극화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도 참 과학적인 게, 스티밍을 뭐 할 때 그래서 70도 이상 하지 마라, 그런 부분이 아마 그런 게 아닌가. 그 이상부터는 진짜 1도 1도가 다르거든요. 뭐 70도랑 70도는 다르잖아. 그게 아니라 1도 1도가 다 여기에 영향을 주는 게 달라요. 그래서 라떼아트 할 때 고객들한테 내어주는 음료의 온도보다 훨씬 더 낮은 온도로 라떼아트를 하거든요. 음료로서는 부적합하지만 라떼아트를 하기에는 적합한 온도는 좀 생각보다 낮은 온도일 때가 많은 게, 그렇게 50도에서 55도 이상 올라가면 사실 단백질 성분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열 때문에 응고하기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거품이 잘 어우러지지 못하는. 그리고 라떼아트가 사실 또 기가 막힌 게, 에스프레소가 특히
이게 강하잖아요. 네. 산미도 나고 pH도 낮거든요. 성분 자체가 되게 강합니다. 안에 있는 성분들이. 또 뜨겁기도 하고 그게 우유랑 만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열을 한번 다시 만나는 거고 특히 산미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산도가 높기 때문에 이게 열에서 한번 변성된 게 다시 라떼아트 할 때 낮은 pH랑 만들면서 그 부분이 다시 또 변성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우유 거품이 흰색하고 커피랑 어울리진 부분에 또 거기서도 단백질 변성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렇게 잘 어울리는지는 기가 막힐 뿐이죠. 우유에다 에스프레소 섞고 그걸 스티밍하면 또 안 되죠. 라떼아트 할 때 열에 의해 변성된 우유를 다시 산에 의해서 한 번 더 색깔에 의해서 변성을 시켜서 이 모양이 나온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보통 제조사들에서 나오는 바리스타 우유는 네. 뭐가 다른 거예요? 바리스타 전문 우유를 해가지고 예전에 알았었는데 사실 큰 차이는 없고 아주 미묘한 차이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조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네. 어느 쪽으로 맞췄느냐. 네. 바리스타 전문 우유라 해서 모든 커피에 맞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설계할 때 제일 많이 나가는 메뉴가 뭐야? 우유 쓴 거 라떼잖아요. 아이스 라떼, 아이스 카페 라떼. 거기에 맞춰서 3.6%로 많이 표준화시켜서 나와요. 드링커블, 청량감 있게 지방 함량을 조금 줄이고 거기에 맞춰서 1년 365일 균일하게 나오는데 안에 있는 지방도 지방 함량은 이제 똑같이 3.6이다, 4.6이다 했지만 지방 구의 지방 입자의 사이즈가 또 다 달라요. 바늘보다 작은 구멍을 강한 압력으로 통과시키면 얘가 지방구들이 깨지거든요. 깨지면서 아주 작게 골고루 퍼져요. 네. 예, 골고루 퍼지면서 그런 상태가 있는데 좀 더 작게 하면 스티밍이 좀 더 잘 돼 라든지 요게 데이터들이 있어요. 좀 더 크게 하면 좀 더 우유 주치가 리치하게 나와. 그래서 거기에 맞게 업체별로 조금 디자인이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실제로 커피에 맞게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네요, 바리스타 밀크가. 그렇다고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에 본인이 선택한 커피에 맞는 이런 우유들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도 세계 바리스타 대회에 나가는 장면들 보면 놀라운 게 그 친구들은 우유 역사가 길기에 본인 커피를 멸균율에 맞췄기에 네. 멸균율을 자랑스럽게 들고 나오거든요. 네. 예, 실제로 편하잖아요. 쓰기도 좋고 또 실제로 유치도 강하기도 하고 편의성은 멸균율을 따라올 수는 없어요. 가끔 냉장고에 두거나 자주 꺼내면 볼록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습기를 먹어서 그래요. 예전에는 야 이거는 볼록하게 부풀면 상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위생 상태가 다들 너무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고요. 주로 이제 여름철에 우유팩이 흡습돼서 그런 부분이에요. 이제 환경을 생각해서 종이팩을 사용함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요걸 줄이려면 여름철 겨울철 이제 결로 현상을 좀 막아주고 습기가 생기면 좀 닦아주시면 좀 괜찮아요. 상했다 안 상했다는 사실 제일 확실한 게 예전에 물에다 우유를 몇 방울 떨어뜨려서 물방울이 퍼지는 정도로 상했네 안 상했네 파악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매우 힘들고요. 가정에서는 한번 드셔보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쓴맛이 나거나 신맛이 나거나 이러면 상한 거라 안 드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 정도는 약간 크림치가 난다 뭐 이런 부분은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드셔도 됩니다. 커피 하시는 분들과 이렇게 밤을 지새면서 말씀 나눈다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특히 말짱한 정신에. 전 또 다음 주 월요일 날 최현재 바리스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If everything I dreamt of it was true,